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의 처방약 값을 대폭 인하하려는 첫 협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30개 이상 되는 새 코로나 변이인 BA.2.86에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6월 집값이 전달보다는 모두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절반씩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고금리 때문이기보다는 물가 급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노동력의 회복으로 미국 경제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5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메디케어의 처방약 값을 대폭 인하하려는 역사적인 첫 협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10가지 협상 대상 처방약들을 선정 발표하고 해당 제약사들과 인하 협상을 벌여 2026년부터는 대폭 인하된 약값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사실상 없애나갈 방침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역사적인 첫 협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협상 대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약값이 지나치게 비싼 처방약 10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처방약 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첫 협상 대상 10종에는 혈전과 뇌졸중을 막아주는 파이자사의 엘리퀴스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존슨앤존슨사의 자렐토도 선정됐습니다.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 치료에 쓰이는 일라이 릴리사의 자르디안스도 들어있습니다. 당뇨병 약인 머크사의 자누비아도 포함됐습니다. 당뇨와 심장병, 신장병에 널리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라시가도 첫 협상 대상 10종에 들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인 암브로비카, 자가 면역 질환자들을 위한 엠브렐, 위장에서 항문까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클론병 환자들을 위한 스텔라라도 포함됐습니다. 인슐린 주사제들도 첫 협상 대상 10종에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 당국은 첫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10종의 처방약들의 제약사들과 사상 처음으로 처방약값 인하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바이든 매각관에 따르면 첫 협상 대상 10종 가운데 메디케어 가입자 900만 명이 최소 1개 이상 복용했고 25%는 4개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낸 본인 부담금만 해도 34억 달러로 1인당 평균 6,497달러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년 벌이는 처방약값 인하 협상을 거쳐 첫 협상 대상 10종에 인하된 처방약값을 2026년부터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사실상 없애주고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예산에서 10년간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10종에 이어 2027년과 2028년에 적용되는 협상 대상을 각 15종으로 늘리고 2029년에는 20종으로 확대해 앞으로 4년 동안 값비싼 처방약 60종의 약값을 대폭 인하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사 6곳과 제약업계 미 상공회의소 등이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연방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돌연 변이가 30개 이상 많아 그만큼 급속 확산될 수 있는 새 코로나 변이인 BA.2.86에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변이들보다 쉽게 감염시키고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치명적일지 새로운 백신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발할지 몰라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CDC를 비롯한 보건당국과 과학자들은 다른 변이들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변이 BA.2.86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A.2.86은 세포를 뚫고 감염시키는 무기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돌연 변이를 30개 이상 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연 변이들이 30개 이상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의 세포들을 손쉽게 뚫고 들어가 코로나에 감염시켜 급속 확산시키고 널리 퍼지게 해서 전염성, 전파력이 특별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미국민들이 백신을 맞았거나 예전에 감염돼 생긴 항체까지 뚫고 재감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BA.2.86 새 변이는 피롤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다수의 과학자들은 BA.2.86 변이가 본격 기승을 부리게 되면 2021년 겨울 미국을 휩쓸었던 오미크론 사태와 비슷하게 대규모 감염 사태를 재발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A.2.86 새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탐지된 케이스들이 12건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미시건에서 포착된 것을 비롯해 덴마크, 이스라엘, 남아공, 포르투갈, 영국 등 전 대륙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변이 BA.2.86이 현재의 변이들보다 중증 입원 환자들을 급증시키는 위중성, 치명성이 심해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한 9월 중순부터 배포될 새 코로나 백신이 이 BA.2.86에도 효과적일지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평가에서 BA.2.86 변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지나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팩스로비드를 계속 사용해 치료 효과를 볼 것으로 CDC는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래피드 테스터로도 BA.2.86 변이를 탐지해낼 수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신속 테스트를 통해 BA.2.86에 의한 코로나 감염을 알아낼 수 있고 양성 반응 초기에 팩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중증 발병 입원과 사망 위험은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CDC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CDC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9월 중순부터 시중에 배포되는 새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부스터 백신으로 현재의 변이들은 물론 BA.2.86 새 변이까지 감염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중증 입원과 사망 위험은 상당히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6월 집값이 전달보다는 전 지역에서 모두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절반씩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의 6월 집값은 5월보다 일제히 올랐으나 지난해 6월보다는 10곳은 오른 수준이고 10곳은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주택가격이 거래 냉각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월간으로는 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연간으로는 절반씩으로 나뉘었습니다. S&P 코어러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한 대도시들의 6월 집값을 보면 5월보다는 전국 평균 0.9%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도시들과 20대 도시들의 6월 집값은 똑같이 5월보다 0.9% 올라갔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0.5%와 1.2%나 떨어진 수준을 보였습니다. 20대 도시들 가운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일리노이 시카고가 전달에 비해 가장 많은 1.4%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도 마이애미는 2.5%, 시카고는 4.2%나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애틀란타와 보스턴이 전달보다 1.3% 올랐으며 전년보다는 애틀란타 2.1%, 보스턴은 0.9%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시는 전달보다 1.1% 올랐으며 전년에 비하면 3.4%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7% 올랐고 전년보다는 0.6% 비싼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 0.9%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1.8% 떨어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집값이 전달보다는 1.1%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2.5%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0.1% 올라 뒷걸음만 겨우 면한 반면에 전년에 비하면 가장 많은 9.7%나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애틀은 전달보다 0.8% 올라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 8.8% 내린 수준입니다. 라스베가스도 전달보다는 0.9%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8.2%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전달보다 1.1% 올랐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 7.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버는 전달보다 0.4% 인상됐으나 전년에 비하면 4.4% 낮아진 수준입니다. 달라스는 5월보다 0.7% 올랐으나 지난해보다는 4.1% 내린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증가 때문이기보다는 물가 급등으로 고물가가 오래가고 있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미니멈 페이먼트가 높아지면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나 퍼스널 론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빚에 짓눌리고 있으나
대다수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씀씀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빚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게 된 주된 이유를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카드 이자율의 급등으로 빚이 불어나고 있다기보다는 고물가가 오래가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첫째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APR 이자율도 평균 22.16%로 대폭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16.65%였으나 11번이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데 맞춰 신용카드 이자율도 단숨에 2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인 5,733달러에서 이자율 상승을 계산하면 한 달에 이자가 25달러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 미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고금리보다는 고물가 때문에 미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물가 오름세가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식품과 휘발유값, 렌트비 등 생필품 가격은 고물가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소득 증가와 저축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민들의 상당수는 팬데믹 종료 후 여행과 공연, 외식, 의류 구입 등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민 소비자들의 돈 쓰기 형식으로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으나 사용액을 한꺼번에 완납하는 페이오프 비율은 낮아 신용카드 사용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매달 상환할 때 미니멈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면 상당수 미국민들은 카드 회사에서 제시하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이용하거나 퍼스널 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장 24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많이 이용하면서 올 들어 새 크레딧 라인이 기록적인 890억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퍼스널 론의 평균 이자율은 11.48%로 신용카드보다 절반에 그치는 데다가 카드 빚을 갚을 경우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미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2분기인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사용빚 1조 달러와 자동차 할부금융 1조 5,800억 달러 등 두 가지 빚의 급증으로 17조 600억 달러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민 노동력의 회복으로 미국 경제를 극심한 인력난에서 구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반이민 정책으로 반토막 났던 이민 노동력이 한 해 100만 명을 다시 넘기면서 1년간 6%나 증가해 미국 태생 노동력의 1% 증가를 압도하며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는 역시 이민 노동력이 미국 경제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 태생 이민 노동자들은 올 7월 현재 3,100만 명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에 비해 2년 반 동안 9.5%나 급증한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 태생 노동자들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민 노동력은 2021년 말 2,790만 명에서 2022년 말에는 2,980만 명으로 6% 늘었습니다. 미국 태생 근로자들은 1년 새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인구인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력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7월 현재 18.1%로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지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 태생들이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동 참여율은 67%로 2년간 2.3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미국 태생들은 62.2%로 2년간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민 노동력이 회복한 주된 이유는 팬데믹과 반이민 정책으로 반토막 났던 영주권과 취업비자 취득자들이 2021년 37만 6천 명에서 2022년에는 101만 명으로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주요 업종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 비율을 보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외국 태생 21.6%인 데 비해 미국 태생은 14.8%로 더 많습니다. 건축 업종에서도 외국 태생 13.9%인 데 비해 미국 태생 7.9%로 더 차이나고 있습니다. 생산직과 수송 업종에서는 외국 태생 15.2%,
미국 태생 12.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직에서는 미국 태생이 20.5%, 외국 태생이 13.6%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직에서도 미국 태생이 44.7%로 외국 태생 35.7%보다 많았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농장들과 육류 가공 공장, 호텔과 식당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전적으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와 미국 태생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그 같은 주장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7월에 880만 개로 급감했으나 아직도 구직자들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이어서 이민 노동력이 미국 태생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